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투표소마다 길게 줄이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할 말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행동해야 당당할 수 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투표가 가능하니 가까운 투표소 찾으셔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에 나섰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뜨거운 투표율은 뭘 뜻하는지 서울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민 기자, 오늘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에서 691만 명이 오늘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율은 15.61%였고 4년 전 총선보다 3.47%포인트 높아진 수치였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총선 이후 최고치인데 17.57%였던 2년 전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전남이 23.67%로 가장 높았고 전북 21.36%, 광주 19.96%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2.26%인 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투표함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한 걸로 아는데요. 자, 윤 기자, 뒤에 보이는 그 모니터가 감시용 화면입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선관위 1층 현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있는 이 CCTV 화면 모니터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24시간 동안 이 투표함 보관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감시용 모니터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건물에 설치됐고 중앙선관위 상황실에는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 CCTV를 볼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경찰이 투표함을 이송하는데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해 이송 전체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재 서울 선관위와 우체국의 투표함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1.7cm로 역대 최장을 기록한 비례투표용지는 첫 줄이 기호 3번부터 시작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이 비례의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혼란을 겪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선관위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장소에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투표했습니다. 뭘 노린 건지 현장에 다녀온 이광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대전 중구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 학생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대학원생이 끌려나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입틀막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진 유세에선 충청이 균형추 역할로 심판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철없는 손자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철없는 할아버지 수염에 매달리는 손자 같은 거죠. 여당이 현역인 공주에선 한 색깔로 쭉 가면 사람을 무시한다며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선 이미 5차례 지원 유세를 벌였던 서울 동작을 류사명 후보를 또 원격 지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충청을 찾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를 투표소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부 공지를 내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위를 금지할 뿐 특정 물품 반입을 무조건 막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했기 때문이라는데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소에 들어섭니다.
한 위원장이 찾은 신촌 투표소는 이화여대에서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정조준한 겁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접전지 8곳을 돌면서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의 사법 리스크와 양문석 후보 논란 등을 꼬집으며 법을 지키고 살아온 선량의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지만 민주당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있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경기 수원에서 회의를 연 뒤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경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불법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한 후보, 또 여성 혐오 발언 등 막말 후보, 문제 후보들이 절비합니다. 부산신항 7부도 개장식을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없이 부산에서, 한덕수 총리는 서울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제3지대 지도부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 일정까지 바꿨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곳을 찾았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가 회송용 봉투에 든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성지에서 진보를 지킨다는 의미로 강은미 후보가 출마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카키색 점퍼 차림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의 상징인 오렌지색 재킷을 입고 투표장에 나왔습니다. 출마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두 사람은 당과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례대표 가운데 가장 젊고 호남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범법자가 아주 없는 유일한 정당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파죽지세로 지금 동탄에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 성격이 정권 심판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전투표 일정까지 바꿨습니다. 당초 내일 부산 초량동에서 투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에서 사전투표를 하자 하루 앞당겨 같은 장소로 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조국 개인의 복수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지지율의 상승을 조국의 사적 복수로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다.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이틀 전 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끝났습니다만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당 후 부산 수영에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결단을 요구했지만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완주하겠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부산 수영구 정현욱 후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일할 후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당 지도부 인사가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희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 그리고 당 전체를 위한 노력들을 좀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28년간 보수 정당이 승리했는데 보수 표심이 갈라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두 후보 공이 함께 출마하게 된다면 이게 필패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닌가. 두 후보 간 기싸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현욱 후보는 장 후보에게 마지막 본투표까지 장 후보의 용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장 후보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캠프 시절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경합 중인 울산 남구 갑에선 무소속 허은욱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인데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최홍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대표가 공약한 건 사회연대 임금제입니다. 대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구직자 쏠림을 막겠다는 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은 그냥 국가에서 연봉 관리하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도 자기 가족들도 중소기업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자신의 직업을 화이트 칼라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핵심 지지층의 불만을 부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하향 평준화하는 조국식 사회주의라고 꼬집었고 조국 씨는 출근도 안 하면서 서울대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갔죠. 낙제점 받고도 장학금 받아갔죠. 녹색정의당도 대기업에만 좋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은 임금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 행복하겠습니다만 노동자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진보 경제학자인 양준호 교수도 복수, 보복, 응징만 생각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와 여대생 성상납 주장 등 날마다 이른바 어록이 하나씩 더해지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이번엔 인권위가 성추행을 인정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단체는 연일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부정적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해 7월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3주기를 기리며 올린 글입니다. 박 전 시장을 향해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다음해 11월 법원도 인권위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제발 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당은 김 후보의 막말이 화수분처럼 끝이 없다고 지적했고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실상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입니다. 여성단체 회원 100여 명은 김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 모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왜곡된 여성관과 여성 전체를 상대로 한 성차별적 혐오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를 규탄한다. 하지만 김 후보는 오늘도 선거운동을 하며 그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선 4월 9일 밤까지 달린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공천 취소나 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상갑 후보가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를 40억 원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남는 돈이 있으면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면적의 아파트 최고 거래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김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37제곱미터로 매매는 40억 원, 전세는 10억 원에 내놨습니다. 같은 평수 아파트의 최고 거래 가격보다 4억 5천만 원 높고 3년 5개월 전 양 후보가 산 것보다는 8억 8천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현재 시세인 39억 원에서 42억 원 사이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측에선 빠른 매각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0억 아래를 볼 수 있는 건 한 2개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만만치 않죠.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의 딸이 허위 서류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11억 원에 대한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제 환수 조치 통보를 등기로 보내 양 후보 측에 전달됐을 걸로 보입니다. 납부 기한은 최대 한 달인데 석 달을 더 넘기면 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SNS에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TV조선은 아파트 매물 가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 후보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먼저 김종우 반장 주제부터 볼까요? 네, 여론조사 믿지 마라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여야 양당 대표가 한 말인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앞으로는 완전히 외면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는 투표하면 이긴다. 총선의 결과를 맞춘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마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두 대표가 똑같은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만 그 배경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전체 판세에서 우위를 보이는 민주당으로선 낙관론이 지나칠 경우 선거 막판에 지지층이 이완될 수 있어서 방심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걸로 보이고요. 추격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박빙 판세에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이 여론조사 보도를 많이 해봤지만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들쑥날쑥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서 반장이 보기에 제일 심한 곳은 어디 같습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겠죠. 그 명룡대전이라고 불리는 인천 계양을 여기 아닌가요? 예, 그 한 지역구에서만 무려 30차례가 넘는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결과를 한번 모아봤는데 확실히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가장 큰 이유는 물론 ARS냐, 전화 면접이냐 이런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만 오차범위 밖 결과로 주목을 받았던 한 조사의 경우에 이렇게 보정값의 오류가 뒤늦게 발견돼 공표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거긴 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야당이 좀 유리하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여론조사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보수 성향 응답자가 진보 성향보다 적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면 이런 결과가 딱 나오거든요. 보수 진보 나오는데 일부 지역들에선 보수층이 응답 자체를 꺼리는 이른바 진보 과대 표집 현상이 일어난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흔히 샤이 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여당의 경우에 지난 총선 때도 이 샤이 보수가 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희망 회로를 조금 돌렸다가 결국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 반장 지적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피하는 보수층이 투표에 참여하는 샤이 보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투표장을 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 결과로 연결짓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어떻게든 사전 투표라도 해서 많은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오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전 투표 동료도 그런 이유 같습니다.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건 뭡니까? 네, 제가 준비한 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겠는데 그럼 누가 분노한다는 겁니까? 네, 그건 잠시 뒤에 알려드리고요. 오늘 사전 투표를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등당 정당들이 좀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 모두 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국, 이낙연 대표 응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 같은 얘기를 해서 친명 지지층이 해당 행위란 말까지 나온 걸로 이제 막 써가면서 반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메시지를 낸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면서 그만큼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문 전 대통령에겐
민주당의 승리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이 야권 전체의 승리가 더 중요할까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예.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면 어떨까요? 그건 좀 쉽네요. 그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차기 대권도 노리고 있으니까 확실히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151석 단독 과반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특수관계죠.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총선 이후의 역할을 주문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조국 대표가 단순히 제3정당 리더로서가 아니라 친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이 대표에게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과정에서 침묵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반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친명 지지층이 분노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개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 선거에 도움은 됩니까? 예, 이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 갈등이 심했던 걸 감안을 하면 어쨌든 이 명문 정당 단일 대오라고 포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선에서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등판으로 현 정부의 심판론이 오히려 가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비꼰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잊히고 싶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행보인 것 같고 또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분열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인 의정부, 그중에서도 의정부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영입 인재 박지혜 변호사와 대통령실 출신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맞붙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믿는다 박지혜. 환경 전문가였던 민주당 박지혜 후보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넉 달. 얼굴만 봐도 아는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강의 들으러 가요. 작년에. 그때 이제 몬테하시고 공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잘 될 겁니다. 네. 의정부가 키운 사람, 의정부를 키울 사람 전희경입니다. 의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온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는 토박이 지역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고 출신이거든요. 어머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34회입니다. 나는 4회. 의정부 갑지역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20년간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7.2%포인트 앞선 곳입니다. 지역 핵심 현안은 반환된 미군 주둔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방식인데 박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R&D 센터 유치, 전 후보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과 접목된 그런 산업을 유치하겠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후보가 개별적으로 CRC를 개발시킨다라는 것은 당내 설득도 어려운 요원한 일이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선 박 후보가 46.7%, 전 후보가 38.3%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영원히. 객지에서 나온 내가 뭐 그냥 내리꽂아 아주 대부분 아주 말이 안 되는. 6년 전 의정부 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개혁신당 청강정 후보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공희 대표의 만남이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만 의료계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나마 희망이라면 대통령실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부산대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7천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정부의 움직임을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첫 만남 이후 의료계와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열린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4번째 지역 의료기관 방문지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응급실과 교육실습장을 살펴봤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선 병동이 부족하다는 병원장의 호소에 7천억 규모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이송된 곳으로 구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크고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추진하는 게 의료개혁이라며 재정 투입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의료계는 사분오열 조짐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난 전공의 대표에게는 비판이 쏟아졌고 의협은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교수들은 잠시 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통일된 안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게 가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이면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내부의 적 몇 명이 외부의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의 적이 누군지 밝히진 않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임 당선인은 어제도 SNS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글을 남겨 박 위원장을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박 위원장 탄핵 주장도 나옵니다. 대통령 면담 이후 어떤 회의 내용도 비밀에 붙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대 사항을 독단적으로 강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안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며 의료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나서고자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저녁 7시부터 온라인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의 근무 여건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대통령 만남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계명대 의대와 충북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내부 혼란이 이어지며 정부가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단일한 도출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범에게 거액을 건네기 직전 시민들의 만류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다급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시민이 여성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임소인 기자가 전합니다. 중년 여성이 안절부절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옆을 지나던 남성이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전화를 끊으라고 설득하지만 전화기를 놓지 못합니다. 무단횡단까지 하며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딸을 납치했다며 6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계속 따라가며 시민들을 불러 모았고 시민들은 마침 지나가던 순찰차를 다급히 멈춰 세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데 뭐 딸이 납치를 당했다 이런 전화를 받고 우리 얘기를 안 듣고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범 지시에 따라 이곳 신목동역에서 당산역으로 이동하려는 피해 여성을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아차립니다. 전화를 끊으면 뭐 딸을 더 뭐 죽이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받고 계셔가지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6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1,500여 명, 피해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8살 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에게는 형제 자매가 7명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서는 2년 전 아동학대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도로를 지나 골목길에 진입하고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서 8살 황모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 황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황 군의 눈에 커다란 멍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5일 아이의 멍자국을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학교를 방문해 조사했지만 황 군은 제대로 진술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군의 부모는 형과 놀다 맞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황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몸이 아프다고 결석해 가정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방문을 했던 겁니다. 매트리스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특별한 걸 저희들이 확인 못했습니다. 가정방문 이후로도 결석한 황 군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아 조직과 약물 등의 추가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황 군의 1살 막내 동생을 뺀 6명의 형제자매를 부모와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는 어제 즉시 전원 분리 조치를 했어요. 황 군의 부모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로 분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요즘 고성능의 휴대도 가능한 미니-PC가 인기인데요. 일부 중국산 미니-PC에서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미국 엔지니어를 송무빈 기자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작고 가볍지만 고사양의 게임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PC. 온라인에서 중국산 미니-PC를 산 미국의 한 엔지니어는 바이러스를 검사했다가 악성 코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산 미니-PC를 산 주변 사람들도 악성 코드 감염 피해를 쏟아냈습니다. It was really scary when the first virus warning popped up. I've never had a piece of hardware show up that had a virus on it. Malware that they had on this was not just the annoying kind that pops up, random advertisements or tries to do stuff. This one is very surreptitious. It tries to steal your crypto wallet. 이런 피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15만 원짜리 중국산 미니-PC를 쓰자마자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피해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악성 코드들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지켜보다 금융사 비밀번호까지 빼내가는 방식입니다. 악성 코드가 숨겨진 곳으로 복구가 되니까 계속 악성 코드가 감염된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작년에는 기상청과 카이스트 등에 납품된 중국산 전자장비와 PC에서도 악성 코드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니 PC 같은 중국산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윈도우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4년 넘게 중단됐던 한일 중 3국 정상회의가 이르면 5월 서울에서 열릴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좋지 않았던 한일, 한중 관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계속 미뤄졌었는데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중국의 태도가 변하면서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일 중 3국이 서로 편리하고 가장 빠른 시기에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연간 교역액이 1,000조 원을 넘고 경제 규모를 합하면 글로벌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세 나라는 2008년부터 매년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양자 관계가 악화되면서 4년 넘게 중지됐습니다. 지난해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발판으로 3국 외교장관이 회담 재개를 논의한 데 이어 최근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돌파구가 필요한데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설비와 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기대할 것입니다. 대만과 대치 중인 중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의 틈새를 공략할 거란 전망과 함께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면 일본에선 기시다 우미오 총리, 중국에선 리창 총리가 참석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우리 군은 두 번째 정찰 위성을 나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미국에서 발사합니다. 흐린 날이나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해 지난해 말 발사한 1호기와 함께 군 감시 정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군함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뚜렷해 군함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 조형물의 형체까지 식별이 됩니다. 지상으로 쏜 레이더가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로 영상을 생성하는 사르 영상 레이더 기술입니다. 우리 군은 오는 8일 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이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정찰 위성 2호기를 쏘아 올립니다. 3, 2, 1, 지난해 말 발사한 1호기는 광학위성이라 구름에 가로막히면 촬영이 어려웠지만 2호기는 흐린 날이나 밤 시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영상 레이더 위성을 4대까지 늘릴 계획인데 국방부 관계자는 현존하는 레이더 위성 가운데 최고 성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를 돌며 한반도를 하루 2번 촬영하는 광학위성에다 4-5번 찍는 레이더 위성까지 더해질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금속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하 위성이 관측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됩니다. 위성은 스페이스X사의 팰컨 9에 실려 우리 시간 8일 오전에 발사되며 발사 장면은 SN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한파를 맞았던 반도체 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인데 이와는 반대로 배터리 업계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삼성전자가 잠정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넘게 늘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매출도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한 AI폰, 갤럭시 24의 인기와 함께 되살아난 반도체 수출이 깜짝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감산 효과로 D램 가격이 상승세를 탔고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15조 원 가까운 손실을 냈던 반도체 부문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부턴 파운드리 부문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의 올 한해 영업이익이 30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AI 시대의 본격화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 1,9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배터리도 이 기간 동안에 수급 조정을 하고 R&D 쪽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드가 새로운 전기차 양산을 2년 늦추기로 해 배터리 업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줄여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재계에선 상속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상속세 개편이 왜 필요하다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담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가장 높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이 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인데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엔 할증이 적용돼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집니다. OECD 평균인 15%의 4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만큼 상속세를 내는 겁니까? 조금 줄여준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로 내는 상속세율, 즉 실효세율은 평균 43.1%입니다. 좀 깎아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상속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 두세 번 하면 국유기업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해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상속세로 지주사 지분 29.3%를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한 번 상속으로 지분의 30%가 사라진 건데 상속을 한두 번 더 하면 사실상 국유화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 1위 손톱깎이 회사 3세븐과 밀폐 용기 기업인 락앤락의 경우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므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면에서 기업에 대한 중과세를 상당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정부에서도 상속세를 좀 낮춰야 된다, 개편해야 한다 이런 말은 나왔잖아요.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상속세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유산 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상속받으면 현재는 6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3명이 나눠냅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는 3명이 각각 물려받은 2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죠? 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죠. 야당도 이 같은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이라는 것, 또 경영고비 세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논의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가업을 잇기도 어렵게 이 세금 체계가 있다면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산에 고립됐던 이들의 구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를 상징하는 화롄시에 기울어진 건물은 안전을 위해서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만에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건물 아래 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강진의 피해를 상징한 화롄시 텐왕신 건물 철거에 앞서 제사상이 차려진 겁니다. 再拜三拜 희생자를 기리는 의미의 연꽃 모양 장식과 안전한 철거를 기원하는 제사 음식도 상에 올라갔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 철거를 결정하고 생존자의 무사 귀환도 기원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 마지막 날 구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9명이 가까스로 생還했습니다. 낙석으로 도로가 막힌 탓에 수색이 어려웠습니다. 反正大家就是鼓励说大家没事就好了，大家就是互相鼓励说没事就好了。 하지만 이 공원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고 여전히 600명 넘게 고립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진이 500회 가까이 이어졌고 규모 5 이상의 지진도 계속됐습니다. 대피소로 온 이재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余震，哎呦，又来了！那个余震都5级以上，好可怕，真的很可怕。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일간 규모 7 수준의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지난달 서울대공원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이 태어난 건데요. 출생 한 달 만에 몸무게를 2배 늘리는 등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첫 봄을 맞은 아기 점박이 물범 만나러 가시죠. 고승현 기자입니다. 하얀 베네털이 있는 새끼 점박이 물범이 종일 울어댑니다. 엄마 물범을 쫓아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지난달 5일 태어난 점박이 물범 방울이입니다. 몸무게 12.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방울이는
아빠 제부도와 엄마 은희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 벌써 30kg까지 성장했습니다. 어느새 흰색 배내털이 빠지고 전무늬도 드러났습니다. 방울이는 호기심이 많아 방사장 곳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사육사들의 장난감에도 큰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태어난 건 2018년 최초 번식 성공 이후 세 번째입니다. 방울이는 이달까지 어미 젖을 떼는 훈련을 받는데 관람객이 볼 수 없는 해양관 내부 방사장에서 분리돼 생활합니다. 젖을 먹게 되면 엄마가 젖을 먹이느라 이제 일반적인 식사량도 줄고 그래서 마를 수 있고요. 방울이는 이달 말 젖을 떼면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단연 한화입니다. 90년대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부활하면서 팬들의 기대도 최고조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목덩이 페라자는 왼쪽, 오른쪽 타석 가릴 것 없이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동점 3런 뒤엔 배트를 던지는 한국식 빠던도 보여줬습니다. De esa manera, independientemente no se le falta respeto a nadie, pero como que no sé, en verdad no se hace mucho, al menos que sea un walk-off y balance el bat. 여기에 최은성과 지난해 홈런왕 노시안까지 어디서 터져도 어색하지 않는 타선은 다이너마이트에 비유됩니다. 선발진도 안정적입니다. 외국인 투수 둘의 국가대표 1선발 문동주는 물론 고졸신인 황준석까지 데뷔전 선발승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투수 류현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는 연일 매진, 인기의 비결은 역시 성적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가 맞는지 진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많이 행복하죠. 10경기를 치른 한화의 성적은 8승 2패 1위입니다. 최근 5년 하위권과는 낯선 숫자입니다. 키움과 한화가 맞붙는 서울 고척돔입니다. 평일 원정인데도 곳곳에 주황색 한화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눈에 띕니다. 행복 야구를 넘어 가을 야구를 하겠다는 기대가 넘칩니다. 마음을 비우고는 있지만 순위표를 들어가서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아직 1등인가 싶기도 하고 가을 야구 정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웅크렸던 독수리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눈 좀 팔고 나자빠져 있다가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시인이 타이릅니다. 봄이 늦기로 안달하지 말라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너는 온다. 장숙은 산서면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는 꽃으로 봄을 노래했습니다. 산서 주조장 돌담에 기대어 산수유꽃 피고 산서중학교 뒷산에 조팝나무꽃 핀 다음에는 산서 우체국 뒤뜰에서는 목련꽃 피고. 꽃이 피는 순서가 봄이 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춘서라고 합니다. 봄바람에 뜰에 매와 맨 먼저 피고 앵두꽃, 살구꽃, 복숭아꽃, 배꽃이 차례로 피네. 봄꽃이 일찍 피는가 싶더니 한눈을 파는지 늑장을 부립니다. 벚꽃 축제를 마련했던 지자체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벚꽃이 피겠어? 내일이 축제인데 벚꽃이 안 피어서요. 개막이라도 벚나무가 휑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서울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만 이곳 속초는 내일 4월 6일에 새로 2차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버티겠답니다. 그리고 2차 개막이 다가옵니다. 하늘을 쳐다보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옆에서들 다그칩니다. 사고 쳐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상충객 비위를 맞춰 끌어모으려는 안간힘에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위트와 유머로 버무린 읍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급한하고 영락 없이 닮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상기후처럼 여러모로 획기적입니다. 1, 2심 유죄를 받은 형사 피고인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유죄 피고인과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가세했습니다. 음주운전, 정관예우쯤은 걸림돌도 아닙니다. 전 집권당 대표도 옥중창당과 출마를 했습니다. 허위자료 대출도 괜찮답니다. 성적인 막말을 전방위로 쏟아낸 자칭 궁중애로 전문가도
사과 한번 해놓고 막무가내로 버팁니다. 그러는 사이 1차 선거의 축제, 사전투표 막이 올랐습니다. 2차 축제인 선거날까지 다들 머리 조아리고 비위 맞추는 행렬 이어지겠죠. 시인이 봄을 끌어안습니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민심은 하늘입니다. 4월 5일 앵커 칼럼 오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였습니다. 아직 주말 계획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꽃 구경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춘천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이제는 주요 군락지 13곳 중에 대다수의 벚꽃이 개화 또는 만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한 날씨에 벚꽃들은 더욱 속도를 내 피어오르겠는데요. 단 크게 나는 일교차는 고려해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청주가 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은 곳들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봄이 한층 더 깊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